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오늘은 지각의 원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참 꿈에 대한 해몽, 꿈꾸고 나서 신문 보면 각 일간지마다 해몽 나왔었고요. 참 귀신도 많이 나왔고 도깨비도 많았고 임사 체험하면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런 내용하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게 사과인지 사과향인지 아는지 하는 지각의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환각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품에서 중요한 것은 식품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식품을 알려면 사과 알아야 되죠. 사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요리다 그러면 요리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 들어가면 입으로 가면은 미각으로, 후각으로, 촉각으로 감각을 하겠죠. 식품에 대해서 맛을 알려면 식품을 알아야 되고 감각을 알아야 되고. 근데 감각을 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게 전기신호만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과인지 알아채는가 하는 지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우리가 사과를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감정이 결정합니다. 아, 이거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좋아? 싫어?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사실 맛 하나를 알려고 봤더니 식품 알아야 되지, 어떻게 감각하는지 알아야 되지, 그게 그건지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야 되지,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은 참 만만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최초로 맛에 대한 쓴 책은 맛이란 무엇인가에 대한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플레이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감각의 원리를 그나마 이 책에 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좀 나온 지가 오래됐고 해가지고 이제 단종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개정판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각에 대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이걸 갖다가 감각하는 원리를 좀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결국 감정, 어떻게 감정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떤 쪽에 빠지게 하는지 이쪽에 대한 내용을 책을 써보는 게 목표입니다. 언제 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 전에 사실 편식방에다가 환각에 대해서 썼고 중독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건 먼저 지각의 원리, 환각에 대한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을 멀고요. 그 중에서 감정 중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 중 하나인 중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것 중 하나가 지각인 것 같아요. 지각인 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혀에 코에 이런 맛세포가 있다, 후각세포가 있다, 끝에 성모가 있다, 성모 끝에 수용체가 있다, 센서가 있다. 센서에서 원하는 목표가 되는 분자가 결합하면은 여기서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져서 전달된다. 펄스, 파형이 전달된다. 기본 위치만 다르지 기본적인 작동 패턴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과학이 설명 못하고 있는 게 지각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뇌 어느 부분으로 가겠죠? 그럼 후각 영역으로 왔다, 미각 영역으로 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여기가 활성화되고 여기가 활성화되고 요거까지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물질을 차례차례 줘가면서 이제 뇌에서 후각 영역을 찍어본 건데 야, 이쪽 분야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여기가 불이 들어와 요거까지는 밝혔는데 그럼 이걸 보고 아, 이건 사과향이네, 딸기향이네, 뭐네라고 알아보는 건 뭐냐 이거죠. 아, 그럼 뇌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뇌 속에 무슨 또 뇌가 들어있고 그 뇌가 본다 그러면 그럼 그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한없는 무한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뇌에는 어떤 주인공이 없고 신경세포가 똑같은 거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걔가 어떻게 이걸 지각하느냐 요건 아직 과학이 설명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뇌과학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에피소드는 많이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속 시원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뇌과학을 공부했던 것은 이거였거든요. 여기 젊은 친구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감칠맛을 그렇게 잘 설명했는데 이 사람 하는 게 요리를 먹을 때 우리는
한꺼번에 뭐 새우도 뭐 들어있고 뭐 술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뭐 올리브도 들어있고 뭐 토마토도 들어있고 마늘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씹으면서 각각의 맛을 느끼면서 전체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마늘에서 마늘맛 나고. 근데 마늘에가 마유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향기 성분, 단맛, 짠맛, 그 맛 5가지 똑같이 있고 향기 성분이 있는데 이런 물질의 비율이 다른 거지 마늘 향이라는 특정 성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온갖 냄새 성분이 섞여 있는 와중에서 구별해서 듣는다는 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결국은 이거 같은 질문이네. 뭐냐?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파장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피아노 소리, 뭐 바이올린 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따로따로 소리 듣는 것은 이해되는데 한 스피커에서 같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3가지 같이 들어있다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한 파형으로 되거든요. 한 파형 어디에가 도대체 피아노가 들어있고 바이올린이 들어있고 목소리가 들어있는데 자 그렇게 구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따로따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거지? 같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럼 결국 청각의 원리가 후각의 원리고 후각의 원리가 시각의 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후각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후각이 최초의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그러니까 하등동물일수록 뇌가 작을수록 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후각 코 영역이고요. 코에가 점점 복잡한 기관이 둘러싸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후각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후각망울이고 코 밑에서 센서가 이리 갑니다. 그래서 기본 메커니즘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후각이 발전해서 모든 감각이 되었다면 공통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후각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지만 대표적인 시각을 공부하면 이해하지 않을까. 시각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많은 정보를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피질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보면 정보가 LGN이라는 통을 통해서 시상의 일부죠. 신호가 쫙 여기서 첫 번째 영역이고 여기가 시작이고 V2, V3, V4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이쪽으로는 무엇, 이쪽으로는 어떤 것 이런 복잡하게 경로를 나눠서 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면 똑같은 센서는 똑같습니다. GPCR형 똑같은 형태고 후각은 수용체의 종류가 무려 400개나 되고 시각은 RGB 3가지밖에 없는 거고 세포 수는 1000만이고 1억 2천만 사구체 그러니까 뇌로 연결되는 신경세포 숫자는 저는 한 100만 후각은 만이라는 것도 있고요. 만보다 작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뇌의 영역은 후각력은 불과 0.1% 얘는 25%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사실 데이터 쌓으려고 그래도 너무 작아서 현재 해상력으로는 그쪽을 연구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갖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은 시각을 이해하면 후각, 맛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각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각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거울처럼 여기 상이 있으면 눈을 통해서 여기가 비춰지는 거야. 거울이야. 거울이 있고 거울에 있는 걸 뭐가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전혀 맞지 않고요. 이게 거울이 아니라는 것만 아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거울일 줄 알았더니 거울이 전혀 아니고 여기가 있는 게 뇌가 그린 것이다. 요걸 아는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의 거의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카메라 생각하면 제일 쉽죠. 뭐 카메라가 있으면 렌즈가 있으면 상이 맺히고 여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 게 상은 역상입니다. 렌즈가 있으면. 근데 우리 역상으로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눈이 2개가 있으면 딱 반 나눠서 왼쪽 오른쪽 담당하는 게 아니라 4분의 3이 겹쳐요. 그래서 양쪽으로 분배되어 들어가서 맺혀진 영역을 봤더니 울퉁불퉁 평면입니다.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듯하게 직선 원 다 보이고 헷갈리지 한 눈으로 보나 두 눈으로 보나 딱 처리돼서 흔들리지도 않게 잘 보고 있는 거죠. 좀 희한하다. 첫 번째가 입체가 없네. 평면 센서인데 어떻게 입체를 보지? 하나 중요한 거 있고요. 사실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카메라를 보면 옛날 카메라는 조명에 따라서 이게 형광등이냐 텅스턴이냐 대낮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항상 하얀 종이는 하얗게 보이는데 무슨 뭐 카메라가 있다이야.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 눈은 항상 색 보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흰색이 종이 색깔이 바뀔 리가 없으니까 종이는 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색 하얀색으로 보이도록 끊임없이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능적으로 들어가느냐, 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번에 파급 논쟁,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이 황금색이다, 이쪽은 파란색이다 논란이 된 거죠. 실제로 보면 색은 사람의 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 뭐 사실 휴대폰을 보고 작게 보이면 잘 안 들겠는데 좋은 방법은 이 부분을 가려보는 거죠. 이렇게 직접 본인이 가려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옮겨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를 제가 직접 본인이 카메라를 바꿔보면 빼면 가르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야, 색깔이 화이트 밸런스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사실 앞에 있는 책에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사진 찍을 때 꼭 햇빛 반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역광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말짱이 잘 보여.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다 망하는 거죠. 사람 중요한 건 얼굴인데 얼굴의 표정도 안 보여. 까맣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 카메라는 많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여기를 위주로 보면은 나머지 까맣게 되고 여기를 위주로 보면 하얗게 안 보이는데 요즘 카메라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적당히 보이고 여기도 적당히 보이고 여기가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데 충분히 이게 고개조 몇 단계냐에 따라서 두 개 합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죠. 결국 요즘 휴대폰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카메라가 이만큼 렌즈가 커야 됐었는데 요즘 휴대폰 요만한 거에다가 놓고 동시에 카메라 여러 개를 놓고 동영상으로 찍으면 원래 렌즈가 갖고 센서가 있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휴대폰이 결국은 카메라를 이길 겁니다. 결국 지능이 하드웨어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이미 가장 최고급 고개조 처리를 해준 거다. 이제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현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 눈이 레티나라 그러면 1억 2천만 개의 센서가 골고루 들어 있을 것이다. RGB 색깔 세 가지 균형 있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낮에 시각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이쪽 중심화 이쪽에 거의 처박혀 있습니다. 낮에 보는 시각 샘플은 주변에 살짝 있고만 있고 거의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여기 중심화, 황반이라고 하는 저기가. 근데 이 면적이 너무 작아서 펼치면 자기 엄지손가락 요 크기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뿌연 거죠. 근데 우리가 쳐다보면 아무것도 뿌옇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생물학적 분명히 이건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눈동자가 계속 순식간에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중심 오목 이쪽이 센서가 낮에 보는 센서의 대부분이 있고 주변에는 밤에 보는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두울 때 보려면 훨씬 더 많은 센서가 동원돼야 되니까 10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빛이. 그러니까 낮에 아주 빛이 세면 감도를 낮추고 어두우면 감도를 확 높이고 저녁이니까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밤하고 낮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밖으로 갔다 바깥 데서 어두운 데 왔다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니까 적응하느라고 잠시 잘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나면 적응하고 나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낮 센서가 망가져 버리면 완전히 생명인데 완전 생명이면 밤 센서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작동해야 되니까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쓸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것만 잘 이해하고 나면 또 하나 말해야 될 게 뭐냐면 센서가 오징어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있어서 뒤로 신경세포가 나가니까 뒤로 가니까 아무 상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눈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서 나가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맹점 자체가 제가 시각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맹점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건 결국은 책을 볼 때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보면 얘가 중심을 맞췄다 그러면 눈동자를 안 움직이면 여기 근처에 글자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만밖에 못 읽습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건을 본다는 것은 조금씩 막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근데 움직임이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팍팍팍팍팍 움직입니다. 급한데 언제 한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고 싶은 대로 계속 내가 주시하는 쪽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있고 주변은 대충 뿌옇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변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게 있는데 오늘 설명 보여드릴 것은 이 자료만 사실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있죠. 그래서 12개가 아래까지 들어있는데 아래에 있는 걸 같으면 자, 한꺼번에 보이냐요? 거리가 멀리서 보면 보이겠지만 가까이 갈수록 한꺼번에 보이면 2개나 3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 보인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점이 있는데 점이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지를 모르니까 없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에가 동그라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주시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처럼 그냥 없다고 딱 싹 쓱 지워버립니다. 그래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상이 막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부 보면은 삼각대가 사실 더 비싼 삼각대가 있을 정도까지 영화 찍을 때 보면 레일 깔고 막 그 움직이는 거 보면 저 스테빌라이저가 얼마나 비싸고 막 어렵게 스테빌라이징 하는지. 근데 우리는 움직일 때 하등의 상이 안 흔듭니다. 근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눈동자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양쪽으로 흔들어 버리면 갑자기 상이 마구 흔들려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눈을 깜빡이든 움직이든 이거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렇게 흔들 때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뇌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흔들어 버리면 갑자기 상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동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 상을 뇌가 처리해 주고 있으니까 안 흔들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화이트 바란스 다 알아서 맞추지, 고개저 처리해야지, 고감도 알아서 어두운 데 밝은 데 적응 처리해 주지, 초점은 지가 봐야 될 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가 딱 움직이면 바로 눈동자 갑니다. 대충 뭐가 움직이면 보고 있다가 뭐가 영상 중에서 뭐 움직이고 있으면 바로 시계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광고가 왜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움직이는 게 뭐 써 있으니까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신경 쓰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거 이미지 스테빌라이징 강력하게 돼 있고요. 해상력, 아니 고작 이만큼만 레티나인데 다 레티나인 것처럼 뻥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가 계속 끊겨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원리가 이게 뭐죠? 스틸 사진인데 계속 지나가면 이어든 것처럼 우리 뇌의 신경이 일제히 들어간 게 아니라 펄스이기 때문에 끊겨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끊긴지 모르고 눈을 깜빡여도 깜빡인지 모르는데 눈 깜빡이보다 훨씬 적게 형광등이 깜빡이면 신경을 쓰여서 못 참아요. 이거. 그처럼 사실 뇌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보정해주고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 망가진 것도 보정해주고 맹점 채워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본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대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선명하게 중심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명하고 옆에는 주위에 다 뿌옇고 여기는 맹점이 있으니까 안 보여야 돼. 까맣게 되거나 하얗게 되거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선명하게 보이고 맹점이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더군다나 혈관이 있으니까 핏발 보여가지고 핏발이 보여야 할 건데 핏줄이 안 보여요. 결국 우리 차이 움직이면서 결국 저건 네 눈동자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물질만 정확하게 뇌에서 그립백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거울로 비친 영상이 아니다. 시각에 보고 있는 1차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뇌 신경세포가 처리해 준 잘 이렇게 포샵 처리해 준 결과물이다. 이것만 알아도 시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고 이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